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1주차 1교시 게임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강의 주제예요. 게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자, 전략, 보수, 또한 용의자, 딜레마, 우월 전략 등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 게임 이론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게임은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하면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는 시점이죠. 비슷해요. 각 참가자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다른 참가자들의 선택을 미리 예측해야 되겠죠. 게임이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또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의 의존적 계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게임 이론의 주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어느 쪽을 갈 것인가 중요한 거겠죠?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의 정의예요. 전략적이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과점 기업들은 모두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자기들의 이윤이 자기 자신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상대방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산량 결정이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나의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량도 있고 또 가격도 있고, 생산량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품질을 좋게 할까 내릴까, 인테리어 세려할까 말까, 이번에 우리 광고 홍보할까 말까, 이런 거 있겠죠 등등. 게임 이론의 유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 존 폰 노이만, 그리고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건 슈테른이 1944년도에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을 출판하면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됐어요. 따라서 게임 이론은 수학적 이론,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경영학, 법학, 체육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이 게임 이론이라는 한 파트가 있어요. 주로 대학교 1학년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타 대학의 경우 대학 수학을 배우게 돼요. 그건 이제 교양 과목이겠죠. 1학년 때 그 게임 이론을 수학 교재 내에 게임 이론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학에서는 게임 이론이라는 또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도 하게 되고, 경제학에서도 게임 이론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 경제학, 수학 내에서는 이 게임 이론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께, 창업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게임 이론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게임 이론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에는 2명 대 여러 명, 연합 대 비연합,
협력 대 비협력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이론의 공통점은 참가자들이 나쁜 것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고, 좋은 것 중에서 나쁜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결과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참가자들은 모두 이 선택을 이성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나쁜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데,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선택을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목표가 있으며 결과에 순서를 매기거나 결과에 효용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뭐 본인들은 그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썩 좋지는 않은 결과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게임 이론의 이해, 완전 경쟁 시장이라든가 독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게임 이론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면 각 기업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업끼리의 상호작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독점 시장, 우리 한국으로 예를 치면 전기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게임 이론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없죠.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철도, 철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과점 시장, 그러면 아마 고속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 있겠네요. 과점 시장에서는 게임 이론이 기업들의 형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하지가 않죠. 시장이 완전 경쟁 전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과점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글쎄요, 여러분 가전제품 삼성 하면 삼성 아니면 LG죠. 거의 두 개밖에 없어요. 자동차 현대, 기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우를 요즘 뭐라고 부르는데? 쉐루? 미안합니다. 대우자동차밖에 모르겠어요. 대우자동차하고 삼성 정도 있잖아요. 근데 대우하고 삼성 정도가 있으나 쌍용도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고요. 현대, 기아가 한 7,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버리죠. 거의 과점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가전제품도 했고 컴퓨터도 삼성 아니면 LG전자잖아요. 거의 과점 시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은 삼성 아니면 뭐죠? LG는 그만뒀고 애플 뭐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삼성밖에 안 써서. 근데 하나는 외국 기업이라 이게 경쟁이 되려나? 어쨌거나 과점 시장이죠. 몇 개 없잖아요. 독점? 네, 독점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점은 한 개, 두 개, 두세 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경우에 그런 형태.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요, 경기자가 있고요, 전략이 있고요, 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자란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대부분 이제 둘인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A 아니면 B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쟁 대상자가 상대방 한 명 정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
경기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에요. 보수, 각 경기자에게 귀속되는 게임의 결과, 보수, 오징어 게임, 살아남으면 대박이고 중간에 치면 사망. 네, 보수. 이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이란 무엇인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게임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게임 이론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두 용의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용의자예요.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두 용의자가 협력하여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두 용의자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현실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 모두에게, 그 두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그러지 못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과점시장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현실은 나 살고 너 죽자 뭐 이런 스타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너 죽고 나 살자 그군요.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모형은 구성원 간의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장사, 두 장사, 경쟁 업체 간에도 서로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윈윈, 서로 같이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논리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경찰에 체포된 두 범죄자, 피의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용의자는 보니하고 클라이드예요. 두 범죄자가 잡혀왔어요. 공범 같아요. 보니하고 클라이드예요. 경찰은 현재 이 두 사람이 한 1년씩 정도의 징역형이니까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1년씩 살다 나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가죠. 근데 경찰은 이들이 보다 심각한 은행 강도 행위도 했을 거라는 심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경범죄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징역형을 살 정도로 하는 건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씩 살다 가면 되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보니하고 클라이드가 은행 강도도 했을 거라는 심증은 있어요. 근데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하고 클라이드는 1년짜리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혹시 이 두 사람이 은행 강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어요. 따라서 경찰은 보니와 클라이드를 각각 분리된 방에 감금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들은 1년간 형무소에서 보낼 수 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짜 시작하는 거죠. 너희 둘이 은행 강도라는 걸 자백하고 다른 방에 있는 친구를 주범이라고 증언해 준다면 너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을 하고 친구는 혼자 20년형을 살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자백을 하게 되면 둘 다 공범이 돼가지고 8년형을 살게 돼라는 제안을 보니와 클라이드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다시 한번. 너희들은 지금 당장 1년간 형무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너희 둘이 은행 강도라는 것을 자백해 준다면 네가 은행 강도라는 걸 자백한다면 옆방에 있는 친구가 주범이에요. 자백해 주면 너는 석방을 당장 해주는 거고 친구는 혼자 20년형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보니한테도 이런 제안을 할 것이고 클라이드한테도 제안을 하겠죠. 근데 만일 둘 다 자백을 해버리면 둘 다 공범이 돼가지고 이때는 8년형을 각각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장 석방이냐 아니면 20년형이냐 아니면 8년형이냐 이 세 가지 선택만 이 친구들한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두 용의자 보니와 클라이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백을 할까? 퀘스천 마크. 아니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용의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백을 하고 아니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백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 이들이 받게 될 형량은 자기의 선택뿐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형량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는 쭉 하셨겠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 이제 당장 석방이냐 아니면 20년을 사느냐 아니면 8년을 사느냐 이 세 가지 선택만 이 범인들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게임의 선택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선택해 드리겠고요. 본인은 또 클라이드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백을 하고 침묵을 하고 클라이드도 자백을 하고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침묵을 지켰는데 친구가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보니가 했어요. 그럼 클라이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드는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되겠죠. 당장 석방이 되겠죠. 근데 침묵을 지킨 보니는 20년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니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클라이드가 침묵을 지켰어요. 그럼 보니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클라이드는 20년형을 살게 돼요. 자백을 하는 사람들은 풀려주는 거고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면 자백한 사람은 무죄, 침묵은 20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각각 8년형을 살게 되는 거죠. 둘 다 침묵을 지키게 되면 은행 강도는 죄가 없어지나 앞에서 잡혀온 1년짜리 징역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니의 선택은 자백이냐 침묵이냐, 클라이드도 자백이냐 침묵이냐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형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 플러스
상대방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내 형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잘 쳐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가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라요. 서로 각방에 있다 보니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친구가 침묵을 한다면 나는 자백을 하게 되면 유리하죠? 나는 바로 은행 강도는 석방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백을 한다면 나도 자백하는 게 유리한 거죠. 네. 친구가 자백했는데 나는 침묵을 지키면 나는 20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자백을 하고 나도 자백하면 8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본인은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둘 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침묵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해버리면 나는 그냥 20년형. 네. 클라이드도 똑같은 입장이죠. 우월 전략이란 무엇이냐? 상황의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가 우월 전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월 전략이 무엇인지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전략이 우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전략이 우월 전략이에요. 따라서 이 게임에서는 자백하는 것이 본인에게 우월 전략이에요. 상대방이 침묵을 하든 어떠든 나는 자백을 하면 나는 석방이고,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내가 자백해도 나는 8년형이니까 20년형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이 상황에서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드가 자백을 하든 침묵을 지키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자백을 하게 되면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클라이드 입장에서도 본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나 클라이드나 똑같이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되겠죠. 즉 본인도 자백을 할 것이고 클라이드도 자백을 하게 될 것이고 라는 것을 본인 입장에서 우월 전략 선택하고 클라이드 입장에서도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거의 두 사람이 다 자백을 한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우월 전략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수학적으로도 설명되는 거고 경제학, 경영학적으로도 선택하고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에요. 모든 학문에서 다 선호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결과입니다. 보니와 클라이드 모두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겠죠. 그게 우월 전략이니까 따라서 8년 형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둘 다 침묵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거는 네, 무죄가 되는 것인데 나쁜 거는 8년형 아니면 25년형이잖아요. 그나마 나쁜 것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거니까 8년형을 선택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게임 이론의 어떤 네, 결론? 이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약 두 사람이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면 각각의 1년씩의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겠으나 두 사람 사이에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잡혀오기 전에 만약에 서로 연락이 됐다면 우리 서로 침묵을 지키자, 기억 안 난다, 뭐 이렇게 서로 하자라고 굳게 약속을 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막상 잡혀와서 옆방에 있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은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들 간의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서로 끝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본 내용에서 본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게임 이론의 정의라든가 이해를 내용에서 고르면 게임 이론은 나쁜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거를 선택한다라는 게 게임 이론. 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였어도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었겠죠. 나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침묵을 지켰는데 상대방이 확 불고 나가버리면 나는 20년형. 끔찍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상대방을 20년 살게 하고 나는 석방을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격리된 후에 각각의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자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덜 나쁜 거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보니와 클라이드의 그 딜레마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까지 1교시를 이렇게 쭉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게임 이론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게임 이론에 대한 어떤 정의, 이해, 일반적인 어떤 이해에 대해서 1절에서 공부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이 이후에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우리가 했었어요. 딜레마 게임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러면 대부분 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딜레마 게임 공부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니까요. 이 딜레마 게임은 보니와 클라이드의 용의자 딜레마 게임. 둘 다 침묵을 지켰으면 좋겠으나 상황이 현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 믿음이 약해지면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둘 다 침묵이 아닌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 8년형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이 가장 나쁜 것 중에서 나쁜 거란 건 8년과 25년형이 나쁜 거죠.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8년형을 선택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보니와 클라이드를 대상으로 한 용의자 딜레마 게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게임이랑 공부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버니와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